분명히 이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을 저희가 쭉 추이를 보면은 집권 3년 차가 지나게 되면 거의 40%대로 떨어지는 것이 그렇죠. 보통의 이제 예.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집권 3년 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대 중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번 총선에 대한 총선과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한 어떤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에스컬레이트된 그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효과는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위기 극복은 되는데 예.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올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아마 국민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기 파괴적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민주당 원내대표 예. 레이스로 넘어가죠. 민주당 원내대표 5월 7일 날 이제 경선을 통해서 뽑게 되는데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고요. 물밑에서 아직까지 조율 중인 뭐 움직임도 있다고 저희가 전에 듣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원내 사령탑 180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대 여당을 이끌어갈 원내 사령탑.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책임이 일단은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잘 극복해낼 것이냐, 특히 경제적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예.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살필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원내대표 임기 다 지날 만큼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은 아마 앞으로 하나하나씩 하겠지만 뭐 이른바 얘기하는 것처럼 공수처 구성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네. 그건 너무 지나친 어떤 정치적 예민한 어떤 사안들을 자꾸 끌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의 제일 1순위 역할이자 제일 마지막에 끝낼 수 있는 역할들도 바로 코로나19 극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에서 야당과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어차피 공수처 준비 작업은 하되 위원 추천은 아직까지 지금 논의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네. 때는. 나머지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경찰청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또 검찰에서 바라는 바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속 작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완성하는가에 관한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원내대표가 처리해가고 야당과 그런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과거식 방식으로 막 극한으로 나가가지고 서로 막 몸싸움하고 이런 방식은 좀 이제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다. 정치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게 또 예. 바꿔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이번에 명령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은 또 거꾸로 수적인 열세에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얘기하듯이 당신 맘대로 하시오라든가 아니면은 죽어도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은 좀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회 원내대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경선 앞두고는 사실 누가 나올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리 어떻게 될지도 지금 이야기가 많고요. 또 이번 경선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 당선자들은 있는데 과연 이 당선자들이 투표를 하나요? 더시민은 안 하고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 당선자는 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것은 그 원내대표는 아마 친문 인사들이 거의 다 80% 이상을 이미 신문 인사들로 이렇게 꾸려져 있어요. 이번에 예. 민주당의 그 당선자들 내용을 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친문 중에 핵심 첫째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태년 의원이라든지 둘 다 친문의 핵심이라고 보여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교통 정리가 사전에 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 극복하고 그다음에 야당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대통령의 의사를 누가 더 많이 아냐 뭐 친하냐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원내대표보다도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야당을 소수지만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지만 야당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법안을 합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저희 경선의 핵심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거론만 되고 있는 노웅래 의원 같은 분은 상당히 그 오랫동안 그 부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에서 자리를 잡았던 분이고 상당히 함자이거든요. 그다음에 예. 한 서너 번 정도 나왔다가 계속해서 이제 네, 그 그렇죠. 비주를 밀리는 이번에는 아마 분이 있어요. 불출마할 가능성이 그래요? 높아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근데 어쩌면은 노웅래 의원 같은 그런 분이 좀 나오시면은 오히려 대야 관계가 혹시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지금 저는 화면으로 그런 나오는 생각을 정성호 의원은 비문으로 분류는 되는데 예. 오늘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정성호 의원님도 상당히 합리적이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웅래 의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부친부터 어떤 그 맥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비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을 받을 수 있지만 과연 정성호 의원이 노웅래 의원만큼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대야관계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와의 조율 이런 것들에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 친문이 한 몇 명쯤 될까요? 민주당 안에.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친문으로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진문으로 또 구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개파적 사고방식으로 정치권을 나누고 그 안에서 개파 싸움이 일어나서 네. 개파가 아닌 사람이 당선이 되면 밀려나고 싸우고 그리고 개파가 가면 대통령하고 뜻을 맞춰서 청와대하고 다 잘할 것이다. 언론이 제일 많이 써왔던 방식이에요. 예. 사실은. 익숙한 정치 지역이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정성호 의원은 비문이다, 심지어는 뭐 친 이재명계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친문이라고 얘기하고 친문도 이제 진문으로 다시 구분하는 네.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패인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세력 간에 다퉜다. 친이 친박부터 시작해서 그게 오랫동안 다퉈오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당을 만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과거 열린우리당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노 비노 나누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과거 민주당은 한 10년 동안 그 안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그 과정들을 밟으면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파 싸움을 할 경우에 얼마나 참패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민주당 인사들, 특히 중진급 정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할 때 단순히 가깝다 멀다 이런 방식으로만 투표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야당하고 협상력을 발휘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경륜을 갖고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아마 같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거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의원 한 명 한 명이 투표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바라보는 게 맞지. 지금 민주당 상황을 친문과 진문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개파 싸움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63.7%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최고치였던 65.3%의 거의 근사치로 육박하는 정도의 지지도인데 일단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총선 압승에 대한 컨벤션 효과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이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을 저희가 쭉 추이를 보면은 집권 3년 차가 지나게 되면 거의 40%대로 떨어지는 것이 그렇죠. 보통의 이제 예.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집권 3년 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대 중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번 총선에 대한 총선과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한 어떤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에스컬레이트된 그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올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은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위기가 몰려올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국민들 다 예상하고 있는 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거든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그렇죠. 전세 글로벌 네. 여파겠죠. 그런데
그 위기를 과연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대통령의 어떤 그 경제 인식, 그다음에 경제 정책 이걸로 극복될까? 저는 정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네. 소주성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정책 가지고 과연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위기 극복은 되는데 예.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올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아마 국민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자기 파괴적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자기 실현적 예측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런 방식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그렇게 아닌가 얘기했습니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안 되고 앞으로 조만간 또 안 될 거고 이렇게 가는 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안 될 것이다라고 결론으로 가는 거일 수 있겠다. 그런 예측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뭐 이전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야당의 주장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이전에 했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잘 극복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도 지금 열심히 해서 잘 극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안 좋아졌던 측면이라든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량 실업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외국에서도 하는 것처럼 정말 과감한 재정도 투입할 땐 또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생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또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지금처럼 좋은 호기가 없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그 기업들이 그냥 그 시장에서 퇴출될 기업들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유지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다시 잡아가는 작업들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만든다고 하면은 이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슈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질서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견을 모아갔으면 좋겠고 네.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좀 단기적인 뭐 1년 뒤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을 거고요. 한 몇 개월 뒤, 6개월 뒤에 예측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정책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한국 경제가 충분히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그 통합당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통합당이 비대위 공식 출범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내정자의 권한 또 임기와 관련해서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임기에 대해서 일부 매체가 전권, 무기한이라고 보도했으나 명백한 오보입니다. 비대위원장의 권한은 전권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권한입니다. 김종인 씨가 저한테 밝힌 견해는 아무리 늦어도 22년 내후년 3월 대선 1년 전까지인 내년 3월까지는 대선 승리 준비를 마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와 관련해서 뭐 김종인 위원장 무기한도 아니고 전권도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전국위가 열릴 것인가? 그 전에 지금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하는 게 수순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 21대 국회를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기, 초반기 1년 정도를 끌어간다고 보면은 당선자 대회를 먼저 열어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수순을 바른 게 맞는데 네. 그 잘못됐어요, 수순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정이 됐으면은 수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정당 아닙니까? 공당이고 그러면은 결정됐으면은 그 결정을 한 것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해서 가면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에서 나오는 대로 뭐 전국이를 뭐 무산시키겠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딱 4년 전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예를 들어가지고 김용태 혁신위를 무산시켰던 그랬었죠. 그런 경험이 예. 자꾸 생각나거든요. 이거 여기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가 거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해야 되느냐는 중체대한 이번 기회에 또다시 뭐 전국위를 무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정말 국민들은 보수를 이제는 아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경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당내에서도 그런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또 여러 잡음들이 있습니다. 소위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요. 홍준표 전 대표 계속해서 이제 이른바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또 같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뭐 잠깐 그런 얘기를 대변인하고 두 분이 했는데 나누셨군요. 네. 보수가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아무리 여당이 뭘 하려고 해도 야당이 같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하지만 정책적인 결정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라도 만들어서 빨리 좀 당을 추스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저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패착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대권주자를 만들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70년대 경제 전문가를 대권주자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갈 만큼의 중진이나 그 정도 반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비대위를 만드는 목적이 보수를 빨리 새로운 지향점을 만들고 당을 추스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새로운 대권주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비춰져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내에서 지금 그런 물론 이제 지금 권력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언젠간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의 한계이고 마지막 가서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그 부분이 걸려버리니까 처음 출발하려고 하는 단계부터 지금 잡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아니 나는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갈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버리면은 내일 뭐 예를 들면은 3선 이상 모임하고 그 다음에 당선자 총회를 열고 그리고 정국위를 연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오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